한서연 씨, 배우자 폭행치사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남편 때려 죽이고 빈소에 앉아 있었다니. 살인자 가족이네. 65 강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닮은 두 남자, 민서와 이한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목덜미의 별 모양 점을 가진 채 그들은 방금 친모를 찾았습니다. 65년 만에. 하지만 조문객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팔에 새겨진 10년 폭력의 흔적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진짜 범인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햇살이 부산역 광장을 가득 채운 오후였습니다. 강재호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걸고 역 광장을 천천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그는 매주 수요일이면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 현장을 찾아 기록 촬영 봉사를 다녔습니다. 변호사였던 지난 세월의 빚을 조금씩 갚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건넨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고 아내는 요즘 부쩍 손주 이야기만 꺼내곤 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가족이란 퍼즐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광장 한편에서 노숙인 한 명이 벤치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무심코 그쪽을 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윤곽이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약간 처진 왼쪽 입꼬리까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거친 피부 아래로 분명 자신과 닮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재훈의 목소리에 노숙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탁한 눈동자가 그를 바라봤죠. 그 순간 재훈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노숙인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을 때 왼쪽 목덜미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별 모양의 점. 재훈에게도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 표식이었습니다. 섬뜩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과 이토록 닮았을까요?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즉석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노숙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르고 천천히 인화되는 사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숙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 좀 받으시고 잠시 쉴 곳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숙인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숙인은 여전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 속에서 그 모습은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재훈의 가슴 속에선 묘한 불안감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훈은 민서를 데리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신분 확인이 먼저였거든요. 민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훈의 뒤를 천천히 따라올 뿐이었죠. 창구 직원이 민서의 주민등록증을 받아들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본적지가 공란이네요. 출생지도 없고요. 재훈은 직원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이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주소 이력도
가족관계도 모두 비어 있었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보험 이력이 없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도 건강검진 기록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우는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였죠. 어디서 나셨어요? 기억나시는 곳이 있으세요? 재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빛,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빛이요. 한빛이 뭔가요? 지역 이름인가요? 민서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한빛. 재우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빛. 부산 지역의 옛 지명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빛 보육원. 25년 전 화재로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재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보육원 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한빛 보육원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다 불탔죠. 당시 원장도 돌아가셨고요. 남은 서류는 구청에 있을 텐데 개인정보라 열람이 안 될 겁니다. 재우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적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는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의 서류는 왜 텅 비어 있는 걸까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류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겨진 채 재훈의 가슴 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확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지워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한빛 보육원 관련 자료를 찾아 오래된 지역신문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었죠. 차량 옆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제주 이안 후원. 재우는 즉시 검색했습니다. 제주시 구도심에 있는 레스토랑 이안. 30년 전통의 가정식 전문점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셰프 강희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재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희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셰프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재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서와도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이마선, 같은 인매. 재훈은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에 갔습니다. 민서도 함께였습니다. 레스토랑은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죠. 실례합니다. 강희안 셰프님 계신가요? 홀 직원이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흰 셰프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재훈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훈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쪽은 강민서 씨고요. 한빛 보육원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작은 창고 겸 사무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빛 출신입니다. 화재 전에 입양됐고요. 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셋 닮지 않았습니까? 이안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우는 준비해온 간이 DNA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타액을 채취했습니다. 재우는 즉시 부산의 지인 병리학자에게 급행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제주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 메시지로 왔습니다. 스크리닝 결과 형제 가능성 높음. 정밀 검사 권장. 재우는 이안의 식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민서도 함께였습니다. 이안에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안은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5살에 입양됐거든요. 그런데 가끔 꿈에 나와요. 똑같은 얼굴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꿈. 그날 밤 재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쓸데없는 일 그만하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재훈은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부산의 한 로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펌은 백도훈 전 한빛보육원 이사장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 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재훈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안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안의 식당 뒷마당에서였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훈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더욱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어둠이 내리는 제주 바닷가에서 재훈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훈은 한빛보육원 출신들의 모임을 수소문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닌 끝에 한 사람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서연. 화재 직전 보육원을 떠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다고 했죠. 재훈은 서연의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강화도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시도하던 이틀째 부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배우자가 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이안과 민서를 데리고 강화도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빈소는 2층에 있었습니다. 재훈 일행이 계단을 오르는데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돌아가셨다던데.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잖아. 재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상주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눈매가 민서와 닮았습니다. 이안과도 닮았습니다. 자신과도 닮아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 옆으로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재훈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씨, 배우자 폭행치사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빈소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재훈이 나섰습니다. 형사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아니지만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조사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빈소 밖에서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남편 때려 죽이고 빈소에 앉아 있었다니. 불쌍한 양반. 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조문객 한 명이 민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도 누구야? 왜 저렇게 닮았어? 가족 아냐? 살인자 가족이네. 재훈은 민서와 이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살인자의 자식? 그 말이 계단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차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찾지 않았다면,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서연은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안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죄가 쉽게 씌워졌습니다. 증거도 변명의 기회도 없이 그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밤 재훈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화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나 재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의 떨리는 손을, 목의 멍 자국을, 말하지 못하는 공포를 모두 봤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서연을 위해서, 민서를 위해서, 이안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재훈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 깊숙이 쌓인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법률 취재 시절의 사진 필름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그는 법률신문사 사진기자였거든요. 한빛 보육원 화재. 그 사건도 취재했었습니다. 재훈은 오래된 네거티브 필름을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흐릿한 이미지들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 무너진 건물, 그 옆 임시 천막. 재훈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천막 안쪽 벽에 붙은 근무표가 보였습니다. 날짜와 이름들, 화재 당일 야간 근무자 명단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구급차 옆에 선 사람들, 배경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새벽 4시 15분, 재훈은 다른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화재 신고 시각은 새벽 4시였습니다. 1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죠. 재훈은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앞 게시판, 신생아 명단이었습니다. 화재 당일 새벽에 태어난 아이들 3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서, 강희안, 강재훈.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지가 모두 달랐습니다. 부산, 제주, 인천. 같은 시각에 태어났는데 출생지가 다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예전 테이프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백도훈 전 보육원 이사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그는 산부인과 원장이기도 했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양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명이면 가정이 덜 흔들려요. 둘, 셋은 부담이죠. 재우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한 명이면 가정이 덜 흔들린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새쌍둥이를 분리해서 입양 보낸다는 뜻이었을까요? 재우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새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백도훈은 아이들을 분리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다른 이름, 다른 출생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모든 기록을 태웠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력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진실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이제 증명만 하면 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기자였던 시절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능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본능은 여전했습니다. 재훈은 공익변호인단과 함께 서연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 사진을 보여주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아들들인가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그녀의 팔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훈은 의학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재훈과 공익변호사가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연의 몸에는 10여 년간 누적된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의 골절, 갈비뼈, 금, 목의 반복적 멍자국. 피의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는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틀 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당방위의 맥락이 인정된 사고사였습니다. 서연은 석방됐습니다. 재훈과 민서, 이한이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자 일치율 99.99%, 형제 일치율 99.99%. 서연은 새쌍둥이의 친모였습니다. 재훈, 민서, 이하는 친형제였습니다. 재훈은 즉시 백도훈을 상대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사진 자료, 조작된 출생 기록, 입양 대금, 송금 내역,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백도훈은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화재 혼란 속에서 새쌍둥이를 분리해 각각 다른 가정에 팔았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검찰은 백도훈을 소환했습니다. 재훈은 조사실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백도훈은 재훈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들이 형제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재훈이 물었습니다. 백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아이들을 분리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정의로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백도훈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살인자로 몰렸던 건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들을 팔고
어머니와 자식을 갈라놓은 어른들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백도훈의 구속 이후 재우는 법률팀을 꾸렸습니다. 이양과 민서, 그리고 한빛 보육원 출신 생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동 인신매매, 공문서 위조 사기. 죄목은 여럿이었습니다. 동시에 국가기록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보육원 아동들의 기록을 복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특별팀을 꾸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우는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갔습니다. 법정 증인 준비, 기록 복원 회의, 생존자 면담. 바쁜 나날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지워진 존재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주에 새 식당을 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재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안의 식당 이름은 새별이었습니다. 별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인 새 형제라는 뜻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새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구도심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이안은 주방을 맡았습니다. 민서는 홀을 돌보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재우는 식당 한쪽 벽면을 사진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한빛 보육원의 옛 사진들, 복원된 아이들의 기록, 그리고 제외한 가족들의 얼굴. 작은 아카이브였습니다. 서연도 제주로 왔습니다. 그녀는 언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 말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개업 한 달 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네 사람은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안이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서연은 수저를 들고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들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짧지만 확실했습니다. 재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65년이 걸렸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나누는 평범한 행위. 그것이 가족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재우는 벽면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복원된 기록 사진들이 도착했거든요. 이안은 주방을 닦았습니다. 민서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재우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셔서. 서연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식당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었습니다. 65년 만에 되찾은 가족. 지워졌던 기록. 회복된 이름들.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법정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백도훈의 재판은 내년 봄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안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통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별 식당의 간판, 따뜻한 불빛,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실루엣.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밥과 사진과 기록으로 이어진 가족. 한국식 치유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일주일은 새로운 리듬으로 채워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서연과 함께 부산의 재활센터에 다녔습니다. 언어 치료와 심리 상담이었죠.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주로 내려가 새별 식당을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 기록 복원 봉사를 했습니다. 이안도 바빴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보육원 출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재훈은 흩어진 아이들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복원된 기록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에서 시작해 서울과 제주를 순회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민서, 제주에서 찾은 이안, 장례식장에서 체포됐던 서연, 그리고 65년 만에 되찾은 가족. 기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존재 증명이죠. 지워진 이름을 되찾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재훈을 찾아왔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 입양 기록을 복원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출생 기록이 없는 사람. 재훈은 그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백도훈의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공범들의 이름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공무원, 병원 관계자, 입양 브로커 조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재훈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길고 지난한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도훈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도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비로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새별 식당에 모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식당 벽을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새 아들의 어린 시절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원된 보육원 기록에서 찾아낸 사진이었죠. 서연은 사진 속 아이들의 목덜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별 모양 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재훈, 이안, 민서가 서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따뜻한 체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다고. 65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재훈의 말에 이안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지워졌던 과거를 되찾았고 흩어졌던 가족을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걷는 일이었습니다. 별들이 제주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별처럼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65년이 걸렸지만 강재훈은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지워진 기록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되찾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반드시 빛을 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